317년의 번영을 누리던 나라 파스가 있었어. 그들의 동맹국 마리암이 다른 세력에게 침략당하자 파스 군대는 30만 대군을 동원해 전력을 다해 지원했지만 전장은 시체로 가득 찼어. 그때 나는 아슬란을 만났어. 그는 파스의 왕자였고 현재는 늙은 검사 바리스에게 검술을 배우고 있었어. 바리스는 파리의 재상이지. 아슬란은 왜 그가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않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자신이 이 궁전을 지키는 임무가 있다고 했지. 동쪽 왕국도 공격을 누리고 있어서 그렇대. 아슬란은 그가 그렇게 바쁜데도 매일 자신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 그는 아슬란이 아직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으니 그때를 대비해 준비시키는 거라고 했어. 그 후 아슬란은 모든 병사들과 황후를 만나러 갔어. 황후는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떠났지. 아슬란은 황후를 따라가서 황후에게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주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황후는 아슬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 아슬란은 그 후 2마리의 매와 근위대장 KW를 다시 만났어. KW는 전장이 정리되었고 황제가 돌아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어. 황제는 기병대와 2명의 기병대장 칸란과 쿠보와 함께 수도에 도착했지. 쿠버트의 왼쪽 눈에 난 흉터는 용에게 입은 상처라는 소문이 있어. 세 아이는 언젠가 기병대에 들어가 왕을 지키고 싶어 했어. 모두가 왕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어. 13살 때 사자를 직접 쓰러뜨렸거든. 백성들은 왕이 포로들을 데려오는 것도 봤어. 이 포로들은 신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그곳은 성국이라고 불려. 사람들은 왜 성국의 어린아이들까지 군대에 보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아슬란은 직접 아버지 왕을 만나 인사했지만 왕은 자신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 이제 모두가 아슬란이 냉대받는 이유를 알았지. 그 이유는 그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었어. 아슬란은 몰래 시장에 가서 성국 포로들을 찾아봤어. 그는 외부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 하지만 포로와 접촉하자마자 공격당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 아까 그 아이들은 성국의 어린 포로에게 시비를 걸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신발 밑에 칼을 숨기고 있었지. 아슬란이 근위대와 함께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의 비명을 우연히 들었어. 그 어린 포로는 달려나와 아슬란의 근위대를 쓰러뜨리고 아이 한 명을 인질로 잡았어. 아슬란이 인질을 풀라고 제안하자 그 포로는 대신 아슬란을 인질로 잡았어. 주인에게서 소식을 듣고 즉시 왕자를 구하러 달려갔어. 그들은 다룬의 말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 다룬은 기병대장 중 한 명이야. 어린 포로는 궁지에 몰려 근처 노점으로 뛰어들어 도망쳤어. 아슬란이 그를 따라갔는데 둘은 지붕 위에서 기린과 부딪혔어. 어린 포로는 기린에 놀라 거의 떨어질 뻔했지. 아슬란이 겨우 끌어올렸지만 목숨을 구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인질이었어. 어린 포로는 파스가 부유한 나라임을 알게 됐고 아슬란은 이곳이 교역의 중심지라서 굶주림이 없다고 말했어. 둘은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갔고 아슬란은 왜 그 아이가 노예가 되지 않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지 물었어. 그 아이는 자기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고 했어. 그가 군대에 들어간 이유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래. 주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고 그 아이는 파스 나라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생각했어. 파스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낮추거든. 모두가 주인을 섬긴다면 전쟁도 없을 거야. 둘은 다시 왕국 군대에게 쫓기며 도망쳤어. 지금 왕은 황후를 만나러 갔고 둘 사이에는 거의 감정이 없었어. 아슬란과 어린 포로는 군대에 몰렸지만 어린 포로가 아슬란을 끌고 성벽에서 뛰어내려 해저로 떨어졌어. 마을 사람들이 둘을 구했지만 그 아이는 근처 말을 훔쳐 도망쳤어. 다루는 그 아이를 쏘려 했지만 아슬란이 막아서서 빗나갔어. 다루는 아슬란에게 왜 막았냐고 물었지만 아슬란도 몰랐어. 그래서 다루는 자신이 그 아이들보다 못하다고 인정했지. 그 후 세 아이는 아슬란이 위험에 처하게 한 죄로 체포됐고 가족들도 대신벌을 받겠다고 했어. 아슬란은 그들을 용서했어. 그 일로 세 아이는 기병대에 들어가 아슬란의 근위병이 되기로 결심했어. 아슬란은 성국 사람들이 자신이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말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주인 노예가 남은 포로들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아슬란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을 길들일 수 없었거든. 왜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슬란은 이해하지 못했어. 다루는 언젠가 아슬란이 왕위에 오르면 그가 네가 원하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왕위가 아직 견고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3년 후
마리아는 성국에 함락당했고 전투는 빠르게 파스까지 번졌어. 14살의 아슬란은 직접 전장에 나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으로 돌아가 보자. 3년이 지났지만 아슬란의 검술은 바리스와 계속 연습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어. 바리스가 격려하려는 걸 알았지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어. 자신이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바리스는 지금 어느 나라도 파스와 전쟁을 벌일 바보는 없다고 봤어. 갑자기 바리스에게 왕의 편지가 도착했고 그는 크게 충격받았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았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국 군대가 마리안을 무너뜨리고 파스로 밀려왔어. 왕도 직접 전장에 나섰고 아슬란도 마찬가지였어. 전장에서 카라는 아슬란이 걱정하는 걸 느꼈어. 카라는 이번엔 왕뿐 아니라 바리스도 전장에 나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게다가 모든 기병대장과 2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고 게다가 그들은 홈 어드밴티지도 있었지. 하지만 아슬란은 성국이 어떻게 마리안을 점령했는지 몰랐어. 바로 그때 순차라는 매 한 마리가 날아왔고 아슬란은 그 날개가 젖은 걸 보고 카란이 순차를 나가기로 했어. 왜냐하면 비가 올지 확실하지 않았거든. 전에는 세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군인이 되어 군대에 복무하고 있었어. 그 셋은 아슬란이 3년 전에 살려준 후 목숨을 바쳐 아슬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 하지만 아슬란은 모두가 살아서 돌아가길 원했어. 바리스가 찾아와 아슬란에게 이곳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조언했어. 또한 진영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도 했지. 하지만 아슬란은 짙은 안개가 걱정됐어. 바리스는 왕이 패배하지 않을 거라 믿었고 아슬란에게 기분 전환을 위해 조금 움직이라고 했어. 갑자기 병사들이 와서 바리스를 불러갔어. 왕과 다룬이 다투고 있었거든. 다룬은 바리스의 조카라서 그가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했어. 왕은 다룬이 후퇴하자고 요구해서 화가 났어. 다룬은 현명한 사람이었기에 성국이 이 평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곳이 가장 유리한 곳이어야 하는데 뭔가 수상했어. 게다가 이 안개가 연합군의 이동을 크게 방해했거든. 그래서 그는 왕에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병력을 후퇴시키자고 했어. 왕은 성국이 자기 나라를 그렇게 잘 알고 있을 리 없다고 믿지 않았어. 다룬도 성국에 간첩이나 탈주한 포로가 있어 이곳 정보를 넘겼다고 의심했어. 하지만 왕은 다룬이 근거 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룬의 기병대장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쫓아냈지. 그리고 왜 아슬란이 여기 왔는지 추궁했어. 바리스는 다룬이 왕에게 반박했다가 뺨을 맞았어. 바리스는 왕에게 다룬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도 고개 숙여 사과했어. 왕은 다룬에게 실수할 기회를 주기로 했지. 그래서 다룬은 주력 부대에 들어갔어. 떠나면서 다룬은 아슬란에게 걱정 끼쳐 미안하다고 했어. 사실 카란도 이 문제로 고민했기에 왕에게 전해야 했어. 자신이 맞을 걸 알면서도 말이야. 아슬란은 그 후 자리를 옮겼고 다룬은 왕이 아슬란에게 조금 무심한 것 같다고 느꼈어. 바리스는 조카가 말을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길 원했어. 그리고 다룬에게 아슬란이 왕비와 왕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물었지. 다룬은 아슬란이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했어. 바리스는 뭔가 계산이 있는 듯 다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슬란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라고 했어. 다룬은 자신의 검에 맹세했기에 바리스도 안심했지. 곧 공격 명령이 내려졌어. 왕은 군대를 이끌고 평야 지역으로 진격했고 카라는 앞이 철저히 정찰되었으며 적 병력은 절반에 불과하고 적은 250명 앞에 있다고 보고했어. 왕은 함성을 지르며 병사들과 함께 돌진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자신의 검에 맹세했으니 바리스도 안심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공격 명령이 내려졌다. 왕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평야 지역으로 진격했고 칼라는 앞쪽이 철저히 정찰되었으며 적군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알렸다. 또한 적군은 250m 앞에 위치해 있었다. 왕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군사들과 함께 돌진했다. 성국 군대는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자만한 미소를 지었다. 패스의 군대는 즉시 성국 군대가 미리 파놓은 산골짜기로 돌진했다. 병사들이 떨어지자 그들은 아래가 모두 등 위로 가득 찬 것을 깨달았다. 주저하지 않고 성국 군대는 화살을 일제히 쏘아 불을 질렀다. 떨어진 불운한 자들을 태워버렸다. 패스 군대가 큰 피해를 입자 성국 군대는 즉시 공격을 강화했다. 패스 군대가 큰 피해를 입자 성국 군대는 즉시 공격을 강화했다. 밀려 올라가 아슬란의 갑옷을 공격했고 아슬란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세 소녀는 과거처럼 아슬란과 전투에 뛰어들었고 그 후 적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적에게서 말에서 떨어졌지만 적의 무기를 부러뜨리고 창끝으로 적의 말을 찔러 넘어뜨린 뒤 적을 찔러 죽였다. 아슬란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인 순간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불렀지만 주변엔 시체뿐이었다. 그때 세 소년 중 한 명인 근위병이 죽었음을 알게 되었고 다루는 아슬란을 찾으러 가던 중 아슬란의 투구를 주운 적을 발견해 그에게 다가갔다. 한편 아슬란은 칸과 다시 만났다. 그는 칸이 배신자임을 곧바로 알아챘다. 칸은 성국 군대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으라 명령했다. 칸은 계속해서 아슬란을 공격하고 있었다. 칸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대가 변했기에 아슬란은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때 다룬이 나타나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아슬란을 구했다. 이전에 바리스가 다룬에게 아슬란을 찾아 구하라 명령했으며 왕이 책임을 물으면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했다. 그렇게 아슬란이 처음 치른 전투는 지옥이 되었다. 다룬도 칸의 배신을 알아차리고 왕에게 알리려 했지만 왕에게서 직위를 박탈당했다. 칸은 다룬이 영리한 사람임을 인정했기에 그의 힘을 줄여야 했다. 칸은 원래 왕을 전복시키고 패스를 새로운 이상 국가로 만들려 했다. 이후 칸은 철수를 결정했고 다룬은 아슬란을 지키기 위해 뒤쫓지 못했다. 한편 바리스는 왕을 설득해 철수하게 했다. 하지만 칸의 스파이가 음모를 꾸며 전령을 죽이고 왕이 도망쳤다는 거짓 소식을 퍼뜨렸다. 이로 인해 군인들은 왕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전투 의지도 사라졌다. 쿠버는 왕을 비겁하다고 여기며 더 이상 복종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사프라는 화가 났음에도 왕이 수도로 후퇴했을 뿐이라 생각해 돌아가면 된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다투고 도전했지만 적은 여전히 앞에 있었다. 사프와 쿠버는 적을 먼저 상대하고 나서 싸웠다. 그렇게 하루 만에 패스의 자랑스러운 군대는 처참히 패배했다. 왕과 바리스는 철수했지만 갑작스러운 매복에 걸려 적의 화살 세례를 받았다. 성국 군대의 지휘관인 은가면이 나타나 칸이 왕의 퇴로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것을 칭찬했다. 바리스는 군사들과 함께 왕의 길을 뚫으려 용감히 싸웠지만 은가면과 맞닥뜨리자 단 한 번의 검격에 쓰러졌다. 왕이 그의 정체를 묻자 그는 16년간 원한을 품어온 자라고 밝혔다. 그 사이 다루는 아슬란에게 자신의 말을 주며 매우 빠르니 아슬란이 탈 것이고 자신은 다른 말을 타서 만약의 사태에 아슬란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조금 가다 패스 병사를 만나 구출하고 상황을 물었다. 많은 고위 장교가 전사했고 왕이 전군에 알리지 않고 철수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슬란은 왕을 걱정했고 다루는 바리스가 함께라면 왕은 안전할 거라 했다. 그때 패스 군대가 불벽 뒤에서 성국 성체를 공격했지만 이는 패스 군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성국의 두 지휘관은 자신들이 정말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전 마리안 전투에서 그들은 어린이와 신생아까지 불태웠기에 신이 그들을 축복할지 의심스러웠다. 그때 패스 왕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다룬은 아슬란을 데리고 나수스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나수스는 다룬의 친구로 아슬란이 먼저 만나야 할 인물이었다. 왕을 걱정하는 다루는 바리스가 함께 있으니 왕은 분명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패스 군대가 불벽 뒤에서 돌진해 성국 성체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것은 패스 군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에 불과했다. 성국의 두 지휘관은 자신들이 정말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리안 전투에서 그들은 어린이와 갓난아기까지 불태웠다. 신이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내릴지 의문이었다. 바로 그때 패스 왕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르는 아슬란을 만나게 하려고 나수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나수스는 다르가 아슬란에게 먼저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친구였다. 나수스는 한때 패스의 의의 일원이었지만 전쟁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를 왕이 추방했다. 그래서 나수스는 산속에 은둔 중이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쫓겨났지만 다르가 나서자 공격자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나수스의 제자 야무였다. 야무는 두 사람을 나수스의 거처로 데려갔다. 다르는 나수스를 불렀고 나수스도 즉시 나와 맞이했다. 나수스는 다르가 그림 그리기를 방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르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 후 그들은 칸의 무리가 찾아온 것을 발견했고
나소스는 다르가 올 때 어떤 길로 왔는지 물었다. 즉시 나와서 맞이했다. 나소스는 다룬이 자신이 그림 그리는 걸 방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루는 그걸 오히려 행운으로 여겼다. 나소스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다루는 아슬란을 나소스에게 소개했고 나소스는 자신을 유명인이라기보다 은둔자로 생각했다. 나소스는 야무에게 저녁 준비를 부탁했고 아슬란은 나소스의 끔찍한 그림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다. 저녁 식사 중 다루는 나소스가 나라를 떠난 지 3년이 지났다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다루는 아슬란에게 나소스의 전쟁 공적에 대해 알려주었다. 5년 전 세 나라가 연합해 바스 침공을 시도했다. 나소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차기 영주가 되어 왕을 만났지만 왕은 군대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나소스는 영진의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켜 병력이 줄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세 나라 연합을 무력화할 방법이 있었다. 왕은 나소스를 믿고 그의 계획을 허락했다. 얼마 후 세 나라 연합이 해체되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슬란이 방법을 묻자 나소스는 세 나라 중 한 곳에 전쟁 포로를 풀어주고 그 나라가 연합을 배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나소스가 퍼뜨린 거짓 소문들은 점점 변질되어 퍼졌고 연합은 신뢰를 잃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바스는 이득을 보며 세 나라를 정리했다. 그래서 다루는 나소스에게 아슬란을 위해 전략을 세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나소스는 더 이상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나소스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성국이 세운 계략들이 똑똑한 두뇌 뒤에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다. 노예제도가 계속되는 한 그는 이 나라를 싫어했다. 나소스는 노예제도 폐지를 제안했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았다. 아슬란은 만약 그렇다면 다룬과 자신도 같은 이유로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나소스는 이해하며 아슬란을 돕기로 결심했다. 전략을 경시한다고 느꼈다. 다루는 아슬란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랐다. 다루는 아슬란이 부모에게 냉대받고 배신당한 일도 있어 슬픔의 분노가 가려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의 삼촌도 이를 느껴 아슬란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을 것이다. 다음날 아슬란은 일어나자마자 나소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봤다. 그는 야무에게 자신이 도울 수 있는지 물었지만 야무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망치지 않는 게 최고라고 했다. 아슬란은 왜 야무의 부모는 자유로운데 그가 나소스를 따르는지 물었다. 야무는 나소스를 섬기는 게 자신의 의지라고 답했다. 예전 포로였던 그 아이를 떠올리며 아슬란은 노예제도 폐지가 옳은 일임을 깨달았다. 그때 칸의 부하들이 찾아왔고 나소스는 다룬에게 다룬이 어떤 길로 왔는지 물었다. 나소스는 다룬이 칼란의 거처를 일부러 지나쳐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걸 알았다. 다룬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소스는 그들을 맞이했고 자신이 나소스임을 알자 그들은 칸이 그를 영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슬란과 다룬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나소스가 바리스 장군의 행방을 묻자 그들은 그가 죽었고 군대 항복을 부추기려다 처형당했다는 거짓 소문도 퍼뜨렸다. 나소스는 제안을 거절하고 함정을 써서 그들을 모두 아래 구덩이에 떨어뜨렸다. 나소스는 다룬에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다룬은 바리스의 죽음에 분노한 듯 했다. 아슬란은 스승의 죽음에 마음 아파했다. 나소스는 야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 하고 식사 중 갑자기 접시를 던져 그들이 넘어지게 했다. 나소스는 다르가 일부러 칼란의 거처를 지나쳐 그의 위치를 노출시켜 그를 이 사건에 끌어들였다는 걸 알아챘다. 다르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소스는 그 무리들을 맞이했고 자신이 나소스임을 알자 그들은 칸이 자신을 영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아슬란과 다르를 찾으러 왔다고 했다. 나소스가 바리스 장군은 죽었다고 묻자 그들은 그가 항복을 권유하다 처형당했다는 거짓 소문도 퍼뜨렸다. 나소스는 초대를 거절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 구덩이에 가뒀다. 이후 다르에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다르는 바리스의 죽음에 분노한 듯했다. 아슬란은 스승의 죽음에 마음 아파했다. 나소스는 야무에게 아침을 준비하게 하고 상황을 생각하기로 했다. 식사 중 나소스는 갑자기 접시를 던져 그들이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 할 때였다. 다르는 먹을 기분이 아니었고 나소스는 다르 덕분에
이제 새 거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슬란은 나수스가 자기 편에 서서 도와준다면 보상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돈이나 지위로 나수스의 진심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면 나수스를 의회의 화가로 임명해 그가 가장 원하는 걸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수스는 설득당했고 아슬란이 다르 같은 예술 무지한 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다르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여겼다. 적의 화살은 있었지만 사바까지 날아갈 만큼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다. 그때 한 궁수가 탑 위에 서서 사바의 머리를 향해 화살을 쐈다. 나수스의 진심이었기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기로 했어. 네가 올라가면 그를 화가로 임명할 거야. 나수스 의회는 설득당했고 아슬란이 다룬처럼 예술의 눈이 먼 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 나수스가 화가가 된다면 그건 나라 예술의 오점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너라면 나수스가 그리는 걸 더 낫게 여겼어. 성국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것보단 나수스가 낫다고 생각했지. 나수스는 또 한 가지 알고 싶어 했어. 네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동의하는지. 그래서 나수스는 네게 충성을 바치기로 했어. 얌도 나수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지만 나수스는 얌에게 말을 준비하고 짐을 챙기라고 했어. 그리고 너는 항구에 가면 그의 상인 친구가 얌에게 생계를 위한 일을 줄 거라고 했지? 하지만 얌은 평생 나수스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지 않으려 했어. 나수스는 얌이 아직 어리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대부분은 집안일이었고 아슬란도 얌이 요리를 잘해서 좋아했어. 그래서 다루는 얌이 함께 가는 걸 찬성했지. 다루는 아슬란이 지금까지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닫고 얌이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랐어. 모두가 출발 준비를 마쳤고 칸의 군인들이 말을 빼앗기고 짐을 잃어 화가 났지만 그들은 산을 내려올 수 없을 거라 믿었어. 왜냐하면 그들의 부하들이 아래에서 경계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슬란 일행은 동굴에 숨어 있었어. 군인들이 산을 내려가는 걸 발견했을 때 나수스는 아슬란이 궁전을 걱정하는 걸 알았어. 하지만 지금 내려가면 칸과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 잠시 기다렸다가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나수스는 군인들을 미리 준비한 장소로 유인하기로 결정했어. 나수스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약한 전사도 실행할 수 있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힘만 믿고 전술을 무시하면 평야 전투처럼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아슬란은 왕이 지금까지 패배한 적 없어서 교만했어. 전쟁을 모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여겼지. 만약 아슬란이 왕과 같다면 언제든 떠날 거야. 나수스는 다룬에게 칸을 만나도 죽이지 말라고 했어. 나수스는 칸이 큰 비밀을 쥐고 있다고 의심했거든. 그때 키스와스가 국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슬란에게 맡긴 독수리가 여기로 돌아왔어. 기병대장 반이 와서 왕의 패배 소식을 키스와스에게 알렸어. 그리고 지금 성국군이 수도를 향해 진격 중이었어. 성국군은 수도를 포위했고 수도는 문을 닫고 방어에 들어갔지. 그런데 바로 그때 성국의 대사제 보딘이 사푸 대장을 군중 앞에 끌고 나왔어. 보딘은 사푸를 처벌해 신의 형벌을 백성에게 전하려 했어. 그리고 군중에게 함께 함성을 지르자고 외쳤지. 하지만 사푸는 자신들이 이교도가 아니며 각자의 신앙이 있다고 주장했어. 그는 쓰레기 같은 신을 마주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했지. 사푸는 계속 맞았고 군중에게 자신을 화살로 쏘라고 외쳤어. 그는 동포 손에 죽는 게 야만인들 손에 죽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 하지만 어떤 화살도 사푸에게 닿지 못했어. 그때 한 명의 궁수가 탑 위에서 사푸 머리를 향해 화살을 쐈고 그를 구했지. 왕비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하인에게 그 궁수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어. 성국군은 성벽을 오르기 시작했고 공성탑을 끌어와 저항했어. 여왕은 그 궁수를 만났고 그는 자신을 지프라고 소개했어. 자유음악가로 여러 재능이 있고 여왕의 근위병 못지않은 궁술 실력을 자랑했지. 하지만 한 하인이 지프가 사기꾼이라 했어. 그는 자신이 왕자라고 속였거든. 지프는 자신만의 설명을 했고 여왕은 그를 용서했어. 그는 사푸를 죽였지만 여왕은 지프가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보여주길 원했어. 지프는 연주와 이야기하기를 결합한 곡을 연주했지. 여왕은 지프에게 200금화를 상으로 주었지만 거짓말한 죄로 일부를 깎았어. 한편 나수스는 수도가 공격받았다는 걸 알았어. 사바를 구한 것이다. 왕비는 그를 눈여겨보고 하인에게 그 궁수를 찾아오라 명령했다. 성국 군대는 공격을 시작했고 그들은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세우고 화살탑을 끌고 왔다. 여왕은 그 궁수를 만났고 그는 자신을 지프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유음악가로 여러 재능이 있고
궁술도 여왕의 근위병 못지않다고 자신했다. 성벽을 지키며 타와 아처를 불러서 맞서 싸웠고 여왕님도 그 궁술을 만났어. 그는 자신을 소개했지. 그는 지프라고 하는 자유음악가야. 그는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여왕님의 근위병 못지않게 궁술 실력이 있다고 자신했어. 하지만 하나녀가 지프는 사기꾼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전에 지프가 자신이 왕자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지프는 자신만의 설명을 했고 여왕님은 이해해서 그를 처벌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가 사프라를 처치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여왕님은 지프가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어떻게 보여줄지 보고 싶어 했어. 지프는 곧 한 곡을 연주하며 이야기와 음악을 결합했어. 덕분에 여왕님은 지프에게 거짓말한 죄를 빼고 200골드를 상으로 주었지. 그때 나소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 수도가 공격받았다는 걸 알았지만 성벽은 매우 견고해서 외부에서 부술 수 없었어.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내부에서 작용하는 것이었고 성국에는 그것을 실행할 방법이 있었어. 그때 중간에 노예들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지. 노예들은 모두 일제히 반란을 일으켜 자유를 쟁취하려 했어. 수도 내 노예 수가 귀족보다 훨씬 많아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어. 수도가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컸어. 나서스는 지금 급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네 명만으로는 왕성을 구할 수 없었다. 왕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야 했다. 다음 날 성군대가 기병대장들의 목을 베어 전장에 나간 기병대장들의 목을 베어 패스 군대 앞에 전시했다. 황후는 군인들에게 물었고 왕의 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TH성의 두 대장은 황후가 아슬란에게 조차 묻지 않는 것을 보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후 적에게 노예들이 점점 유혹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사람이 뛰어나가 노예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노예들이 봉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곧 군인들이 노예 무리가 실제로 봉기해 성문을 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수염난 대장 디아가 달려와 반란을 일으키려는 노예들을 베었다. 그리고 대장샘은 자신이 10명의 노예를 죽인 것이 더 많은 반란군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이때 주인들은 계속해서 노예들이 봉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노예들을 감옥에 가둘 수만은 없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예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주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샘은 황후를 찾아가 노예 봉기가 너무 심해 상황이 점점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그는 노예들에게 보상하고 대우를 바꿔 그들을 달래자고 제안했다. 황후는 이것이 나라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은 바로 그 기반을 이용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때 지프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고 곧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지프는 이후 재상과 만나 몇 가지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지프는 커튼 뒤에 누군가가 있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이 재상을 불쾌하게 하면 공격할 것임을 알았다. 재상은 지프에게 황후를 비밀 통로를 통해 빨리 왕성 밖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그날 밤 지프는 황후를 데리고 떠났다. 그는 왕족도 결국 도망치는 무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다루는 그들이 여기 얼마나 더 머물지 궁금해했다. 나서스는 지금은 왕성을 구할 수 없으니 목표는 카란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란은 성국의 자원이지만 성국도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 그가 따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붙잡으면 그의 배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지프는 함께 있던 여자가 황후가 아님을 알아챘다. 그는 냄새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프는 재상의 목적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녀를 호위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창을 빼들어 지프를 공격했다. 지프는 피했지만 그녀가 발로 차고 도망쳤다. 그러나 그녀는 은색 가면과 마주쳤고 그는 그녀가 진짜 황후인 줄 알았다. 그녀가 카란을 보고 폐하라고 부르자 은색 가면은 그녀가 황후가 아님을 알고 지프를 살해했다. 이후 그가 나타나 자신이 미녀를 죽였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두 사람은 싸움에 돌입했지만 지프가 근처 횃불을 떨어뜨려 은색 가면이 불을 보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프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은색 가면과 카란이 떠난 후 지프는 혼자 남아 군인들을 처리했다. 그는 귀족의 재산을 뒤지고 미녀도 데리고 도망칠 계획이었다. 또한 방금 처리한 군인들의 시체에서 돈도 챙겨 도망쳤다. 그때 수염난 샘은 성벽을 방어하다가
궁전이 불타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그는 성국 군인들이 하수구를 통해 침입했고 노예들을 풀어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후 카란과 마주쳐 카란의 배신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카란은 샘을 성국에 복무하라고 권했지만 샘은 거절하고 떠나려 했다. 그때 은색 가면이 화살을 던져 샘의 몸을 꿰뚫었다. 수염난 대장은 노예들이 성문을 열자 군대를 이끌고 나가 막으려 했지만 적이 쳐들어와 왕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떠나면서 지프 혼자서 병사들을 모두 처리했어. 그는 귀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미녀들도 데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지. 그는 방금 처리한 병사들의 시체에서 돈도 잊지 않고 챙긴 뒤 도망쳤어. 그때 더 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샘은 성벽을 방어하다가 궁전이 불타는 걸 발견하고 돌아갔어. 그는 성국 군대가 하수구를 통해 침입했고 노예들을 풀어준 것을 알게 되었어. 그 후 그는 카란과 마주쳐 카란의 배신이 사실임을 깨달았어. 카란은 샘에게 성국을 위해 복무하자고 제안했지만 샘은 거절하고 떠나려 했지만 은색 가면이 그에게 화살을 쏘아 찔렀어. 수염난 대장은 노예들이 성문을 열자 군대를 이끌고 나가 막으려 했지만 적이 성 안으로 쳐들어왔어. 수도는 결국 함락되었고 그들의 운명은 아직도 불확실해. 어떤 이는 어두운 환호 뒤에서 모든 수단을 다 썼고 또 어떤 이는 밤하늘에서 불타는 수도를 바라봤으며 또 다른 이는 믿었던 정의를 찾으려 서둘렀어. 아슬란 일행은 이제 출발했고 그 사이 성국은 수도를 정리하며 왕을 이곳으로 데려왔어. 수도를 정리하고 그들의 왕을 이곳으로 데려왔어. 궁전을 모두 정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왕님은 성국의 왕을 만나러 두 지휘관과 함께 이끌려갔어. 여왕님은 그 늙은 장군의 약혼녀였지만 한 군주가 그녀를 그 늙은 장군에게서 빼앗아갔어. 하지만 한 군왕이 노 대신에게서 그녀를 빼앗았고 그 군왕은 현 군주의 형이었다. 그는 형을 죽여 황후와 왕자를 빼앗았다. 그래서 황후는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녀와 함께하는 어떤 남자도 모두 새 왕이 황후를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했다. 황후는 이단자였다. 하지만 새 왕도 황후에게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 병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대제상 겸왕의 동생이었다. 성국의 기는 궁전 내 무기와 물건을 관리하고 있었다. 형이 왕비를 아내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했어. 그는 형에게 따지며 왕비와 관련된 남자들의 불운을 상기시켰지. 하지만 왕은 그 남자들이 모두 이단자라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 대퇴장은 왕이 보딘 대사제에게 보물 일부를 하사하기로 한 결정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 은가면은 대퇴장을 찾아왔고 둘은 왕을 전복시키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 성국 군사들은 이제 당당히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있었지. 그때 옛날 포로였던 소년과 재회했어. 그 소년은 지금 기린이 있는 서커스단 사람들을 찾아가 3년 전 남겨진 포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어. 카란도 나소스와 아슬란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은가면은 카란이 직접 나서서 완전히 해결하길 원했어. 나소스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었거든. 하지만 성국 장수들은 카란을 동료로 보지 않고 배신자로 여겼어. 그 사이 소녀는 자신이 남겨둔 노예들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몰랐어. 그는 예전 아슬란을 떠올리며 아슬란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아슬란을 찾는 게 문제였지. 근처에서 한 병사가 카란 군대가 행군하는 걸 궁금해하는 한 여자를 보고 카란이 왕자를 처리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줬어. 그 병사는 여자를 억지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았어.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뒤따랐는데 그 병사가 여자에게 당하는 걸 목격했어. 소년은 달려가 자신을 왕실 근위병이라고 소개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장한 이람이라는 걸 알게 됐지. 이람은 근위병을 노예들에게 둘러싸이게 하고 도망쳤어. 노예들은 자신들이 성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했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어. 이람은 아슬란과 나소스의 상황을 아슬란 일행에게 전했어. 카란이 몇몇 마을을 불태워 아슬란을 유인하려 한다는 걸 의심했지. 아슬란이 숨어 있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테니 아슬란은 카란을 먼저 막으려 했어. 나소스가 이 일을 막기로 했지. 말을 준비하던 다루는 카란이 일부러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 아슬란을 유인하려 한다고 의심했어. 나소스도 카란이 처음부터 아슬란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지. 그때 지프가 길을 걷다가 성국 군대 무리를 지나가는 걸 봤어. 그리고 미녀도 지나가서 지프는 그녀가 군인들과 마주칠 걸 알고 구하러 가기로 했지.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지프는 그녀가 군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놀랐어. 그녀는 활을 꺼내 군인들을 쏘아 쓰러뜨렸거든. 지프는 그녀를 뒤따라가 도왔고 자신을 음악가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미모를 칭찬했어. 하지만 그녀는 지프의 문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자신을 파렌이라 소개했는데 신전의 여사제로서 수도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지. 수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우선 아슬란 왕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 그때 칸이 한 마을을 공격하며 왕자를 숨겨주는 자는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어. 파렌이 지프에게 왕자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했고 그녀는 떠났어. 지프는 그녀를 쫓아가 왜 아슬란 왕자를 찾는지 물었어.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신전이 아슬란이 태어난 직후 세워졌고 그가 신전을 대표한다고 했어. 신전 고위 구성원들이 그녀에게 아슬란을 찾아 섬기라고 명령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질투해 내쫓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파렌은 사원의 여사제로서 수도로 임무를 받았지만 그때 칸이 한 마을을 공격하며 왕자를 숨겨주는 자는 죽인다고 선언했어. 파렌은 지프에게 왕자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했어. 그녀는 떠났지만 지프가 쫓아와 왜 아슬란 왕자를 찾는지 물었어.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사원이 아슬란이 태어난 직후 세워졌으며 그가 사원을 대표한다고 설명했어. 사원 고위 멤버들이 그녀에게 아슬란을 찾고 섬기라고 명령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질투 때문에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지프는 그녀가 이 임무를 싫어하면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왕자를 찾고 싶다고 했어. 왕국을 재건하고 성국을 몰아내고 싶기 때문이었지. 그녀도 그들의 야만성을 좋아하지 않았어. 지프가 말을 많이 하자 파렌은 더 빨리 가려고 그를 따돌렸어. 두 사람은 함께 밤까지 가며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파렌은 지프가 따라오는 걸 허락했어. 만약 그가 아슬란을 따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가 충성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 파렌은 더 빨리 가서 그를 따돌리고 싶었고 두 사람은 그 후 함께 밤까지 걸으며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눴다. 파렌이 지프가 따라오도록 동의했다. 그도 아슬란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의 절대적인 충성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그 후 배신자 칸의 군인들을 발견했고 파렌은 그가 아슬란의 행방을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때 칸은 아슬란 일행에게 짐을 나르던 한 명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물건을 훔쳐서 이렇게 맞았고 아슬란이 수배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팔아 돈을 벌려 왔다고 말했다. 칸은 아슬란 일행이 단 4명이라는 소식에 매우 놀랐지만 그를 나수스의 사람이라 의심해 그를 죽였다. 그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고 아슬란 일행이 북쪽으로 가서 동쪽의 키드우드와 합류할 것이라 의심했다. 하지만 출발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나수스의 소나기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수스는 일부러 그들을 좁은 협곡 지역으로 유인해 싸움을 벌였다. 나수스가 파렌과 마주쳤고 자신을 밝히자 그녀는 그도 아슬란을 위해 싸우는 걸 알고 사과했다. 그는 즉시 두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고 신뢰했다. 지프는 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야무는 아슬란에게 임시무기로 쓸 활을 건넸다. 준비가 끝나자 아슬란이 카란 앞에 나타났다. 그의 군인들이 빠르게 달려들었지만 아슬란은 활로 쏴서 쓰러뜨렸다. 야무는 구석에 숨어 돌을 던졌고 나수스는 어둠 속에서 몰래 암살을 시도해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파렌은 숲속에서 화살을 쐈고 지프는 말을 타고 적의 갑옷을 향해 돌진했다. 적들은 아슬란의 병력이 몇 명인지 몰라 크게 당황하며 사기가 떨어졌다. 칸은 혼자 나서서 아슬란과 싸웠고 야무는 돌을 떨어뜨리며 다룬을 외쳐 군인들이 도망가게 했다. 그 이름을 듣고 동료들은 일제히 도망쳤다. 카란은 아슬란에게 접근했고 화살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아슬란은 카란이 배신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다룬이 와서 카란과 결투를 벌였고 둘은 구석으로 가서 겨뤘다. 다룬은 일부러 돌진해 허점을 노출했지만 역으로 창을 카란의 배에 찔러 균형을 잃게 했다. 카란은 창으로 버티려 했지만 결국 떨어져 목에 창에 찔렸다. 임종의 그는 왕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다. 그는 아슬란이 이런 사람들을 모을 줄 몰랐고 왕이 진짜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 믿었다. 일행은 아슬란에게 왕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계속하면 아슬란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때 아슬란에게 인사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아라는 그녀가
수녀임을 알고 병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칸도 동의했다. 지프는 왕족 사람들을 모두 괴짜라 생각했지만 아슬란은 배신자를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파렌 때문에 남아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떠날 것이다. 나소스는 나라 상황을 확인하려고 수도로 돌아가려 했다. 그 사이 은색 가면이 왕을 찾아와 자신이 그가 죽인 자의 아들이며 왕자를 빼앗은 자의 손자, 즉 비 왕국의 진짜 후계자라고 알렸다. 왕은 웃었고 은색 가면은 떠났다. 그는 이후 한 수상한 자를 만나 카란의 실패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 다룬과 나소스는 수도에 잠입해 정찰했는데 PH가 많이 파괴되어 있었다. 성국의 왕은 갑자기 황후를 찾아가 고백했지만 황후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는 황후가 왕이 준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분노했고 그녀를 이단자로 태우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날 비는 궁전 내일 200만 자의 역사 기록을 모두 불태웠다. 그는 이 기록들을 악마와 이단의 기록이라 여겼다. 비는 이단의 기록이 가치가 있든 없든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백성들은 성경만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 믿었다. 비는 또한 왕에게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자와 이단 여성과 결혼한 자를 신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 말했다. 나소스와 다루는 몰래 수도에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에게 주었고 그는 여왕을 이단자로 불태우고 싶어 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날 비는 궁전 내일 200만 개의 역사 문서를 모두 불태웠어. 그는 그것들을 악마의 문서, 이단자의 문서라고 생각했어. 비는 이단자의 문서가 가치가 있든 없든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봤어. 백성들은 성경과 신앙만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성경을 믿고 신을 믿으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 보디는 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왕에게 말했지. 그는 이교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 나소스와 다루는 몰래 수도에 들어가 그 장면을 봤어. 나소스는 매우 불만스러워서 직접 보딘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어. 왕의 형제들은 다룬에게 맡겼지. 그 사이 지프와 파레는 자신들이 경계하던 숲길을 지나가는 군인 무리를 발견했어. 아슬란은 두 사람이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들어가는 걸 걱정했지. 하지만 이람은 아슬란에게 걱정 말라고 했어. 두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아슬란은 이후 야람과 함께 물을ตื้어가겠다고 요청했고 야람도 아슬란이 따라가 도우도록 허락했어. 물을 퍼올리던 중 아슬란이 실수로 줄을 끊어 물동이를 우물에 빠뜨려버려서 야무가 대체할 것을 찾아야 했다. 아슬란은 자신이 무언가 쓸모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아슬란은 몇몇 병사들이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을 괴롭히는 걸 발견하고 달려가 창을 들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야무가 나타나자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야무도 아슬란을 알아봤다. 야무는 아슬란 같은 녀석이 아직 살아있을 줄 몰랐다. 아슬란은 자신이 이제 한 부대의 지휘관이라며 자신만만했다. 노예가 되기보다 지휘관이 된 것이다. 야무는 파스의 왕과 왕자가 악마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었다. 한편 나소스와 다루는 이제 성국 백성들의 신앙이 모호하고 거의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땅이 그들의 양떼를 위한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이곳을 침략하고 점령했다. 신의 축복 같은 것도 결국 침략의 구실에 불과했다. 아슬란은 야무에게 성국의 신앙이 모두에게 평등을 준다고 하는데 왜 파스 백성에게는 불공평하게 대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파스 백성은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무가 돌아오자 양측은 교전을 준비했지만 아슬란이 막았다. 야무는 충돌을 피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야무가 옛날 포로들 상태를 묻자 아슬란은 그들이 이미 죽었다고 알려줬다. 야무는 아쉬워하지 않고 아슬란에게 성경 한 권을 주며 더 알아보라 했다. 다루는 나소스에게 나라를 되찾을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나소스는 노예 해방과 왕자의 명분으로 백성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노예 주인들이 불만을 품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은 전액 한 군데에 한 병사를 마주쳤다. 그는 다리우를 알아보고 바로 도망쳤다. 나소스는 갑자기 떠나고 싶어졌다. 잠시 후 그는 칸 군대 병사들을 다시 만났고 그들은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나소스는 혼자서도 그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다룬도 후퇴를 막아 한 명을 붙잡아 신문했다. 그 병사는 왕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다만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했다.
왕비는 성국왕에게 눈독 들여져 청원받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 병사를 제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왕은 성국왕의 결혼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조만간 처형될 운명이었다. 두 사람은 정보를 찾으려 흩어지려 했는데 갑자기 다룬이 헤멧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싸웠고 헤멧이 다룬의 이름을 듣고 그가 바리스의 조카임을 알아챘다. 그는 다룬에게 자신이 그의 삼촌을 죽인 자라고 고백하며 복수할 수 있냐고 도전했다. 다룬은 그의 가면을 부숴버렸지만 그가 누구인지 여전히 몰랐다. 나소스도 싸움에 끼어들며 자신이 장차 왕실 화가가 될 거라고 소개했지만 헤멧은 둘을 사냥개와 광대쯤으로 여겼다. 군인들이 몰려와 두 사람은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소스와 다룬은 수도를 떠났다. 헤멧이 그렇게 뛰어난 실력자인 줄 몰랐다. 그들은 그가 가면을 쓴 이유가 눈에 화상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신분을 숨기려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아슬란에게 돌아온 나소스는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면 자신이 오랫동안 지속된 노예 제도를 없앨 능력이 있음을 백성에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충분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아슬란의 임무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음날 아슬란은 성국 군대에게 뒤쫓겼다. 아슬란 일행은 다룬과 군대의 지원을 받았다. 며칠 전 다룬은 한 영주성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고 그 영주는 도와주기로 했다. 성에 들어서자 아슬란은 노예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영주는 아슬란을 환영하며 그를 도와주게 되어 기뻐했다.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이었지만 지금 아슬란의 임무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존재가 필요했으니까. 내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들이 네가 그것을 이루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는 거야. 다음날 아슬란은 성국 군대에게 뒤쫓기고 있었어. 아슬란 일행은 뒤에서 추격당했지만 다룬과 군대의 지원을 받았어. 며칠 전 다룬은 영주의 성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 그리고 그 영주는 도움을 수락했어. 성 안으로 들어서자 아슬란은 이곳에 노예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 영주도 직접 나와 아슬란을 환영했어. 아슬란은 그가 도와줘서 매우 기뻤어. 전에 그는 수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했대. 하지만 네가 여기 왔으니 만족한다고 했지. 그는 아슬란에게 성대한 만찬을 대접했어. 하지만 기프와 다른 이들은 영주의 진짜 속셈을 알아챘어. 영주는 아슬란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분명했지. 그는 자신의 딸을 아슬란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어. 그리고 아슬란에게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 아슬란은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 노예 제도를 폐지해 사람을 더 모집하려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밤이 되자 아슬란을 따로 방에 가두었고 파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방에 있었어. 다룬이 아슬란과 같이 있고 싶어 했지만 나소스가 양보하라는 신호를 보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주가 아슬란을 찾아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나소스는 그들이 일부러 아슬란과 떨어뜨려 놓았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영주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 그를 적으로 만들면 꽤 골치 아프니까. 지프는 갑자기 침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아슬란이었어. 그는 여기로 몰래 들어와 영로의 말을 전했어. 영로는 아슬란의 딸을 여왕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노예 제도를 유지하라고 했어. 아슬란은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고 나소스는 아슬란에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어.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지. 그 후 지프에게 아슬란을 데려가고 파렌에게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지프는 파렌을 만나러 갔다가 거의 창문 밖으로 쫓겨날 뻔했어. 두 사람은 영주의 군대가 뭔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됐지. 야무는 돌아와서 나소스에게 천장에 마취향을 발견했다고 알렸어. 아슬란은 영주가 찾아와 허락을 구했어. 그는 나소스와 다룬 같은 잠재적 위험 인물을 제거하고 싶어 했지. 그는 나소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슬란은 그보다 나소스를 더 믿었어. 나소스는 무장하지 않고도 자신을 밤새 재워줬거든. 아슬란은 다룬 일행에게 떠나자고 했고 그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고 믿었어. 그런데 출발할 때 영주는 아슬란에게 말을 타라고 2명의 병사를 보냈어. 하지만 파렌이 그들이 단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영주를 추궁했지.
그는 솔직히 공격 명령을 내렸어. 하지만 모두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었고 영주의 군대 활시위는 야무가 미리 끊어놨지. 그는 병사들에게 칼을 들고 공격하라고 했고 다룬이 그를 위협해야 했어. 영주는 계속 아슬란을 공격하려 했고 다룬이 그를 죽여야 했어. 병사들은 싸울 이유가 없어졌고 떠날 때 아슬란은 이곳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어. 하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노예들이 주인을 죽였다고 그를 탓했지. 다룬이 아슬란을 데리고 떠나야 했고 나소스는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예상했지만 그가 직접 경험하게 두었어. 왜냐하면 말해줘도 믿지 않을 테니까. 노예 생활이 힘들어도 적어도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 방법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는 아슬란이 포기하지 않길 바랐어. 네가 그린 길이 옳고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다루는 그들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궁금해했고 나소스는 동쪽으로 가서 키스성으로 향할 거라고 했어. 그곳에서 승려들이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고 보딘이 지원해 더 거칠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키스는 급히 진압군을 보내고 무력도 사용했어. 필요하면 보딘에게도 갔지. 그에게 경고했어. 그의 행동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국 군대가 더 많다고 생각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딘을 섬기는 성기사단이 수도로 진입했어. 그때 우리는 샘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지. 그는 왜 자신이 살았는지 모르고 헤멧이 찾아와 자신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파스왕 앞에서만 무릎 꿇는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헤멧은 자신의 정체를 보여줬고 그는 충격받았어. 16년 전 화재 때 헤멧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아슬란은 먼 길을 돌아 매복을 피해 동쪽으로 가고 있었어. 가는 길에 야무가 자신에게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물었고 그는 나소스가 결정해주길 바랐어. 지프는 아슬란이 전에 만난 귀족들과 달리 자신의 시종을 걱정하는 걸 보고 놀랐어. 그때 헤멧은 자신이 사자를 혼자 이겼다고 자랑하며 왕위 계승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날을 떠올렸어. 그런데 왕이 성에 불을 질러 아버지와 자신이 큰일을 겪었지. 한 여종이 찾아와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고 알려줬어. 그는 상거를 만나러 갔어. 후계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왕이 성에 불을 질렀고 아버지와 아들이 큰일을 당했어. 그 후 한 여종이 찾아와 누군가가 그를 찾고 있다고 알려줬어. 그는 상거를 만나러 갔지. 그 사람은 칸의 아들이었고 헤멧의 부하가 되어 아슬란과 다룬을 죽여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 했어. 그는 헤멧의 부하가 되고 싶어 여기 왔고 아슬란과 다룬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레는 신령에게서 피해 굶주린 자가 그들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모두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이 매우 가까이 따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다루는 남아 싸우기로 했고 나머지는 아슬란을 안전하게 데리고 떠났어. 그러나 조금 가다가 파렌과 나수스가 무리에서 떨어졌어. 파렌은 다룬을 돕기 위해 돌아갔어. 혼자서 적군을 상대하는 건 꽤 힘들었거든. 두 사람은 군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지. 물러서게 했지. 그때 상거가 나타났어. 다루는 그가 칸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어. 그 후 그는 대검을 들고 돌진에 한 방을 휘둘러 파렌을 말에서 떨어뜨렸어. 상거가 다룬을 공격하려 했지만 다룬은 피했고 검은 나무 뿌리에 꽂혔어. 하지만 상거는 힘껏 당겨 나무 뿌리째 뽑아냈고 다룬도 그 힘에 놀랐지. 파렌이 돌아와 상거의 말을 쏘아 떨어뜨렸어. 파렌은 상거가 방심한 틈을 타 공격했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상거가 칸의 아들이기에 그를 살려두고 파렌과 함께 떠났어. 파렌이 왜 살려줬냐고 묻자 그는 넘어져 있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어. 그때 아슬란 일행도 병사 무리와 마주쳤고 야람은 아슬란에게 빨리 떠나라고 했어. 적은 모두 보병이었지만 야무의 말이 갑자기 쓰러졌고 야무는 아슬란에게 그냥 가라고 했지만 아슬란은 돌아와 야무를 구했어. 지프는 그의 성격에 감동받아 두 자루에 금주머니를 던져 병사들을 유인하고 둘을 데리고 떠났지. 세 사람은 궁지에 몰렸고 적군은 뒤를 쫓았어. 병사들을 하류로 보내 수색했어. 그런데 한 명의 지휘관 머리에 칼이 날아와 맞았어. 그때 아슬란 일행은 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어. 야무는 아슬란에게 구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슬란은 야무를 친구로 생각하니 당연히 구한 거라 했어. 그래도 야무는 아슬란에게 은혜를 느꼈고
아슬란은 지프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어. 지프는 이제야 왜 나수스가 아슬란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했어. 아슬란은 평범한 왕족과 완전히 달랐거든. 그래서 지프는 아슬란이 앞으로 어떤 왕조를 세울지 보고 싶어 했어. 현재 아슬란 일행은 성국 군대에게 쫓겨 흩어졌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계속된 매복 공격에 다루는 아슬란이 걱정되어 빨리 그를 만나러 가고 싶어 했어. 한편 나수스는 도트 부족 영토에 도착했어. 도트 부족은 이 근처에 사는 전사 부족이야. 그들은 전투에 능하고 부족장은 나수스에게 무기와 재산을 버리고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나수스는 야만인 따위 말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했어. 그러자 그는 칼을 뽑아 부족장을 베어 죽였어. 이 행동은 도트 부족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부족 사람들은 즉시 공격했어. 하지만 곧 도트 부족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부족장의 딸 알프레만이 살아남았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나수스는 거의 장난처럼 그녀를 상대했어. 그는 그녀가 매우 민첩하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수스가 나타나 그녀를 구했어. 헤멧은 나수스에게 아슬란의 위치를 말하라고 했지만 나수스는 그가 죽기 전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 알프레는 나수스에게 헤멧을 맡기길 원했지만 그는 그녀가 무기도 없고 자신이 헤멧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헛된 희생을 하지 말라고 했어. 두 사람은 구석으로 가서 싸웠어. 나수스는 헤멧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는 걸 느꼈고 그를 바위더미 아래로 유인했어. 헤멧은 나수스의 재능을 인정하며 자신을 섬기라고 했지만 나수스는 아슬란이 자신처럼 오만하지 않을 거라며 거절했어. 그는 바위를 떨어뜨리고 알프레와 함께 숲으로 도망쳤어. 알프레는 자신을 구해줘서 고마워했고 이번 산사태가 나수스가 카마메하메하로 준비한 덫임을 알았어. 그녀는 부족을 떠나 나수스를 따르기로 결심했어. 한 달 후 수도가 함락되고 성국 내부는 세 파벌로 나뉘었어. 첫 번째는 10,000명 이상의 성기사단을 거느린 대사제 보딘, 두 번째는 많은 신하와 병사의 지지를 받는 기, 마지막은 왕이었어. 왕은 적의 왕비에게 마음을 빼앗겨 신하들의 신뢰를 잃었지. 그러던 중 성기사단의 한 지휘관이 부족을 뒤에 두고 나수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 나수스가 그녀를 구해준 은혜가 있었거든. 수도가 함락된 지 한 달 후 성국 내부는 세 파벌로 나뉘었어. 첫 번째는 10,000명의 성기사단을 거느린 대사제 보딘, 두 번째는 많은 신하와 병사들의 지지를 받는 기, 마지막은 적의 황후에게 마음을 빼앗겨 신하들의 신뢰를 잃은 왕이었어. 그러던 중 성기사단 지휘관 한 명이 암살당했고 보딘은 왕이 그를 죽였다고 비난했지. 그 지휘관은 왕의 결혼에 반대했거든. 왕의 결혼에 대해 그 지휘관이 이교도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어. 그게 벌이었지. 보딘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둘 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 지는 성전기사단의 깃발이 내려진 걸 보고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았지. 그래서 지는 보딘에게 군대를 철수시켜서 자신들에게 더 나쁜 평판이 생기지 않게 하자고 했어. 보딘은 매우 분했지만 할 수 없이 군대를 돌려보냈어. 마리아는 아슬란 일행은 동쪽성에 거의 도착했어. 그때 다루는 다시 한번 상도와 마주쳤어. 그가 생각하기에 그는 일행은 거의 동쪽성에 도착했다. 그 사이 다루는 다시 한번 상도와 마주쳤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루는 아버지가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상도는 아버지가 왕위 계승자를 위해 충성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루는 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땅속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마법사가 나타났다. 그는 상도를 돕기 위해 왔다고 했다. 상도는 그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다룬을 공격했다. 다룬은 마법사를 경계하느라 상도에게서 떨어졌다. 상도는 다룬을 땅에 꽉 붙잡고 마법사가 뒤에서 공격하도록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슬란이 나타나 다룬을 도왔다. 아슬란은 마법사를 경계하라고 경고했지만 마법사에게 맞아 날아갔고 야무가 도와주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마법사를 찔렀다. 상도가 달려들자 다룬은 상도를 말에서 떨어뜨리고 칼끝을 그의 목에 겨눴다. 하지만 상도는 몸을 던져 빠져나가려 했고 팔에는 그에게 화살을 쏴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아슬란 일행은 이제 어느 정도 군세가 갖춰져 동쪽 요새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슬란 일행은 키드우드를 만났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왔다. 나소스도 이미 와서 키드우드를 안내했다. 그는 적들을 쓸어버리며 퇴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나소스가 자신들보다 먼저 도착한 줄 몰랐다. 그때 알프레가 자신을 나소스의 미래 아내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10살 차이가 났다. 이 동쪽 요새는 패스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는 곳이었다. 수도 방어에 참여하지 않아 이곳이 패스에서 가장 강력한 병력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요새에 들어서자 군인들은 아슬란을 환영했다. 다루는 떨어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지프는 나소스가 유혹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소스는 자신이 알프레를 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알프레는 그때부터 나소스에게 매달렸고 나소스는 다룬에게 H의 출현과 그가 이끄는 공격이 모두 그의 소행임을 알렸다. 아슬란은 반을 다시 만나 요새에 있는 8만 병력과 함께 수도를 탈환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H는 아슬란이 도망친 것에 화가 났다. 지프는 그동안 연기하느라 짜증이 났고 파렌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다루님을 알았다. 아슬란은 지프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프는 기운이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름다움을 정복하는 길은 고난이 있어야 값진 결과가 나온다고 믿었다. 그때 안프와 야무는 둘 다 나소스를 좋아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둘 다 나소스 곁에 다른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을 싫어했다. 알프레는 파렌에게 나소스가 나라를 재건하려는 것이 귀족들을 더 많이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렌은 알프레가 나소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상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닌다고 믿었다. 지금 나소스는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안프는 먼저 자신이 유용함을 보여야 했고 아슬란은 KW에게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귀족들이 반대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라를 더 좋게 만들어야 이 전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KW는 아슬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공을 기원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반은 군대 동원을 할 수 없다고 알렸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나소스는 반이 전장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노년을 즐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 후 KW는 평원 전투 전에 반이 편지를 받고 태도가 변했다고 말했다. 다루는 바리스가 했던 말을 떠올렸고 왜 그가 아슬란을 무조건 보호하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소스를 따라다니며 알프레는 파렌에게 나소스가 나라를 재건하려 한다고 설득했어. 하지만 파렌은 나소스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이상형이 될 걸 알기에 알프레가 그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 나소스는 나라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 알프레는 우선 자신이 쓸모있다는 걸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한편 아슬란은 KW에게 자신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어. 이로 인해 많은 귀족이 반대할 걸 알지만 그는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지. KW는 아슬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공을 기원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반은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발표했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다고 했지. 하지만 나소스는 반이 전장에 직접 나가본 적 없고 그저 자신의 노년을 즐기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 회의 후 KW는 평야 전투 전에 반이 편지를 받고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어. 다룬도 바리스의 말을 떠올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되어 아슬란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였어. 만약 그 비밀을 모른다면 반은 안심하고 아슬란을 섬길 수 있었을 거야. 그날 오후 아슬란은 성벽 위에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겼어. 갑자기 누군가와 마주쳤지. 그는 자신이 쏟은 노력이 결국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너에 대해 몰랐다면 아마 너를 위해 충성할 수 있었을 거야. 그날 오후 아슬란은 혼자 성벽에 서서 여러 생각에 잠겼어. 그때 갑자기 그를 마주쳤지. 그는 자신이 쏟은 모든 노력이 결국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슬란이 혼자 여기 서 있고 호의도 없다는 걸 보고 놀랐어. 아슬란은 그를 알아보고 즉시 검을 뽑아 방어 태세를 취했어. 하지만 헤멧은 바로 죽이지 않고 천천히 손과 발을 자를 거라고 했어. 아슬란은 거의 대항할 수 없었고 그에게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지. 하지만 횃불을 꺼내 위협하자 그가 조금 주춤했어. 아슬란은 그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걸 깨달았고 마침 그때 그의 호위병들이 알아차리고 달려와 맞섰어. 헤멧은 나소스, 다룬, 키스웰과 맞서 싸워야 했지만 세 사람이 헤멧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자 그를 놓아주고 아슬란에게 돌진하게 했어. 바로 그때 반이 아슬란을 대신해 공격을 막아줬어. 그는 헤멧을 만나 놀랐는데 사실 그가 바로 헤스를 가르친 사람이었거든. 반이 아슬란을 지킨 이유는 바리스가 이 임무를 그에게 맡겼기 때문이야.
그는 이번만큼은 헤스가 자신을 봐주고 물러나길 바랐어. 그리고 모두에게 헤멧을 쫓지 말라고 명령했어. 헤멧은 파스 반왕가의 마지막 혈통이었으니까 반은 아슬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가 좋은 왕이 되길 빌었어. 그는 바리스가 발견한 비밀을 자신과 함께 묻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바로 그때 동쪽 왕국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온다는 급보가 들어왔어. 다른 이들이 대책을 고민하는 동안 아슬란은 앞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했어. 누군가 그를 불러 놀라며 그는 동쪽 왕국을 이 자리에서 말겠다고 선언했어. 그리고 곧 동쪽 왕국의 둘째 왕자 라겐을 만났어. 라겐은 파스의 상황이 불안정하니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 쪽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 새 왕은 폐위됐고 왕자의 아들은 무능했으니까 라겐은 자신이 왕위에 더 어울린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한편 다룬과 나수스는 아슬란에게 안심하고 성에 머물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어. 아슬란도 동의했지만 둘 다 아슬란이 전장에 나가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는 너무 착했지만 착한 마음만으론 왕이 될 수 없었어. 헤멧은 호위병들이 모두 출전하고 아슬란이 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암살을 시도하는 대신 후퇴를 선택했어. 다루는 왜 그들이 1만 군대만 데리고 5만 적군과 싸우는지 의아해했어. 나수스는 그들이 3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했지. 첫째는 천시, 적군은 따뜻한 지역 출신이라 이 산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곧 지칠 거야. 둘째는 지리. 그들이 지형을 잘 알아 적을 포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 마지막은 인화. 적군은 왕자가 동생을 제거하려고 군대를 보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건 나수스가 만든 함정이었어. 적군이 내외의 적에게 포위되면 혼란에 빠져 싸움에 집중하지 못할 거야. 라겐 왕자와 그의 군대는 얼어붙은 호숫가로 몰려갔고 그곳에 갇혔어. 나수스와 다루는 라겐을 포로로 잡고 그의 군대를 제압했어. 라겐은 저항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지. 요새로 끌려간 라겐은 아슬란 앞에 끌려갔고 아슬란은 라겐과 협상을 요청했어. 하지만 라겐은 자신이 족쇄에 묶인 상태에서 무슨 협상을 하겠냐며 거절했어. 그래서 아슬란은 족쇄를 풀고 식사를 대접하며 라겐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 그는 술을 못 마셔서 파렌과 지프가 대신 술을 마시기로 했어. 한참 마시다 지프가 취해 쓰러졌고 파렌은 여전히 멀쩡해. 라겐도 놀랐지. 협상으로 돌아와 아슬란은 라겐에게 동맹을 제안했어. 자신이 라겐이 왕위를 차지하도록 돕는 대신 라겐이 전쟁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거였어. 라겐은 나라를 배신하라는 요구라며 반발했지. 하지만 나수스는 라겐이 그들과 손잡고 형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어. 라겐은 어차피 형과 전쟁할 거니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뿐이라며 동맹을 받아들였어. 얼마 지나지 않아 라겐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고 아슬란 일행도 함께했어. 라겐의 형은 동생이 왕위를 노린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에게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신은 라겐 군대에 스파이를 심었으니 태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아슬란 일행과 함께 있던 라이엔의 형은 동생이 왕자를 차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상을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어. 하지만 재상은 라이엔의 부대에 스파이를 심었으니 태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엔 군대와 아슬란 일행이 라이엔 형의 첫 공격을 맞닥뜨렸어. 군대는 빠르게 밀려 올라가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 아슬란군은 새해를 그곳에서 맞이했어. 이방 땅에서 아슬란은 파렌과 함께 의식을 치렀고 이후 전군이 모여 새해를 축하했다. 라이즌도 찾아와 아슬란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라이즌은 아슬란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며 그와 함께 군대를 나누자고 했다. 양날개로 공격하길 원했지만 논의 중 다루는 리센이 믿을 수 없는 자라며 아마도 리센이 미끼가 되어 그가 가장 유리한 공격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수스는 아슬란이 승낙하길 원했고 조건으로는 첩자로 임명된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그에게 자신을 소개한 이는 제2원이었다. 그는 아슬란을 데리고 나가 독사 한 마리를 베어 죽였다. 그는 겨울이라도 이 따뜻한 지역에선 뱀이 활동한다고 생각했다. 떠나려던 찰나 제이프가 갑자기 나타나 제2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무술 교류를 조금 했다. 제이프는 제2원의 무술 실력이 꽤 좋다는 걸 느꼈고 이후 제2원을 보내줬다. 다루는 제이프의 행동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는 요새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 요새를 점령해 행동하기 쉽게 하려 했다. 제이프와 제2원은 요새 안으로 보내져 대화를 나눴다.
제이프는 요새 지휘관을 만나 나라로 진입할 길을 빌려달라 부탁했다. 지휘관은 자신이 배신자가 될까 걱정했지만 제이프는 라잔이 즉위하면 보상을 받을 거라며 설득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갖고 생각하기로 했고 두 여종에게 두 사람을 접대하게 했다. 하지만 제이원은 나중에 그를 찾아와 자신이 재상 측 사람이며 군대를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다. 당시 재상 군대는 이 요새를 몰래 밤에 통과하려 했는데 정면 대결이 어려워 지휘관이 신호를 보내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보급대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제이원은 몰래 보급대를 따라가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제이프가 그를 발견했다. 제이프는 나수스가 제이원을 감시하도록 했다고 생각했다. 이후 보급대 차량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와 지휘관이 참지 못하고 공격했을 때 기습당해 그의 군대는 전멸했다. 지휘관이 아슬란을 노리고 돌진했지만 다리운이 창을 등 뒤로 던져 그를 죽였다. 그의 군사들은 도망쳤다. 제이프는 전력을 다해 싸워 제이원을 제압했다. 다음 날 아슬란이 제이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재상만을 위해 복무한다고 했다. 고아였던 그를 재상이 키웠기에 재상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이프가 그를 죽이려 하자 아슬란은 그를 풀어줬다. 나수스는 이 일이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 알면서도 후폭풍이 너무 크진 않을 거라 믿었다. 그날 밤 그와 알프레는 나수스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고 싶어 했고 그는 두 사람의 음식을 모두 먹기로 했다. 다리우는 나수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둘이 아슬란이 앞으로 최소 10년은 왕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둘 다 아슬란이 귀족 혈통이 아니라고 의심했다. 아슬란이야말로 진정한 왕감이라 생각해 계속 그를 섬기기로 했다. 그 사이 태자는 아슬란 일행이 3일 만에 요새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공격해 코끼리 군대로 아슬란 군을 괴멸시키려 했다. 그날 밤 다리우는 아슬란이 탑에 올라 생각에 잠긴 걸 보고 방으로 돌아가라 했다. 아슬란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고 왕족이 아닌 것 같았지만 다리운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저 그렇게 알면 된다고 했다. 얼마 후 얌이 와서 태자가 행동에 나서 코끼리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섰고 라젠이 태자군보다 먼저 접근 중이라 알렸다. 문제는 태자군이 15만 명인데 라젠 군은 5만, 그들은 2만밖에 안 된다는 점이었다. 수적으로 압도당해 그들이 협공을 당하면 태자는 일부 병력으로 적을 묶고 주력으로 라젠 군을 괴멸시킬 계획이었다. 만약 그게 실패하면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제스완트가 돌아왔지만 태자에게 꾸중을 들었으나 재상이 그를 보호해 태자가 그를 봐줬다. 태자가 떠난 후 재상은 제2원의 실패가 상대 군사에 뛰어난 책략 때문이라 생각했고 태자의 신뢰 부족이 곧 신하들의 신뢰도 잃게 할 거라 봤다. 다리우는 태자군이 나누어진 소식을 듣고 나수스 예상대로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대응책을 갖고 있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자스완트가 돌아왔지만 태자에게 꾸중을 들었고 대신이 자스완트를 보호했다. 그래서 그는 대신의 체면을 생각해 이번에는 자스완트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태자가 떠난 후 대신은 자스완트의 실패가 상대편 군사의 뛰어난 전략 때문이라 생각하며 다루는 태자의 군대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수스가 예상한 대로라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대응책이 있었고 라즈안트만은 어려울 것이라 걱정했다. 다룬도 아슬란이 다시 HM과 맞서게 된다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걱정했다. 그 사이 렌과 그의 형이 평원에서 마주쳐 싸움을 시작했고 몇 마디 말다툼 후 양쪽 모두 출진했다. 태자의 기병대가 선두로 강을 건너 공격했지만 보병은 강을 넘기 어려워 점점 기병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코끼리 떼가 풀려나 렌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렌의 군대는 화살을 쏘아 공격했지만 코끼리들은 그 화살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 렌은 코끼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전투할 수 있는지 몰랐다. 분명 코끼리들에게 약을 먹여 미친 듯이 만든 것이다. 렌은 아슬란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아슬란과 새로 점령한 요새가 태자의 군대에게 포위당해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렌이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아슬란의 군대가 진짜로 도착해 지원했다. 아슬란의 군대는 매우 빠르게 돌진해 라겐을 만났다. 그들은 태자의 군대가 속아서 아무도 없는 요새를 공격하며 시간을 낭비했다고 알렸다. 여기까지 와서 지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코끼리 떼를 상대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루는 그들을 상대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루는 군대를 이끌고 코끼리 떼가 있는 곳으로 돌진했고 갑자기 군대를 좁혀서 방향을 돌려 도망쳤다. 코끼리 떼가 쫓아갔다. 제2원은 태자에게 코끼리 떼를 멈추라고 요청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태자는 듣지 않고 피를 흘리며 쫓아갔다. 다룬이 군대를 피하게 하여 코끼리 떼가 그들이 미리 설치한 화살 발사 기계로 돌진하게 만들었다. 나소스는 코끼리가 빠르고 민첩한 생물이 아니어서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들은 코끼리의 두꺼운 가죽을 뚫을 수 있는 거대한 화살을 만들었다. 다루는 태자의 코끼리를 공격해 제압했다. 하지만 제2원이 말을 타고 달려와 태자를 구출한 뒤 도망쳤다. 파렌이 소류했지만 아슬란이 또 막았다. 이번 승리는 역사에 기록되었다. 태자는 매우 화가 나서 제2원이 도망치게 만들어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했다. 그 후 두 형제의 아버지인 왕이 깨어났다. 태자는 찾아와 라이즌이 왕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알리고 왕을 유혹해 왕위를 넘겨받으려 했다. 하지만 왕은 두 아들을 너무 잘 알기에 결투를 열어 이긴 쪽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발표했다. 렌은 이 소식을 듣고 아슬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 결투는 대리 출전이 가능했고 태자는 감히 책임질 사람이 아니기에 대리인을 찾을 것이다. 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다룬이었지만 다룬은 아슬란을 섬길 뿐이며 아슬란의 명령 없이는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렌은 고개를 숙이고 아슬란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슬란도 도울 방법이 없었다. 아슬란은 다룬에게 부탁했고 다룬도 거절할 수 없었다. 다룬과 나소스는 태자 측도 강력한 상대를 내세울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아슬란의 출신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다룬은 아슬란의 출신이 어떻든 간에 아슬란을 섬기기로 했다. 태자는 다룬이 결투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그는 미친 범죄자를 풀어 그가 대신 싸우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슬란의 군대가 수도로 행군했다. 그곳 사람들은 그들을 반기지 않는 듯했다. 이해할 만했다. 이곳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으니까. 모두 결투장에 모여 결투를 지켜보았다. 아슬란은 렌의 아버지 왕을 만날 기회를 가졌고 다룬도 무대에 올랐다. 반대편에서는 그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비병을 날려버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도끼를 들고 결투장에 들어갔다. 아슬란은 렌에게 그 괴물에 대해 물었지만 렌은 다룬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괴물은 다룬이 너무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랐다. 결투가 시작되자 괴물은 맹렬히 공격해 다룬의 방패를 날려버렸다. 다룬은 반격해 괴물의 몸에 베었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괴물은 계속 공격했다. 파렌도 이 괴물이 진짜 괴물이라고 인정했다. 다룬은 인간 앞에서는 무적일 수 있지만 그런 괴물 앞에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슬란이 침착하길 바랐다. 괴물은 계속 검을 휘둘러 다룬의 검을 두동강 냈다. 괴물은 한 방을 날려 다룬의 투구도 날려버렸다.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나소스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다. 그리고 다룬의 투구까지 날려버렸다. 다룬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소스는 여전히 침착했다. 다룬은 계속 공격을 피하며 괴물의 등에 칼을 찔렀지만 괴물이 발로 차서 다룬은 경기장 가장자리로 날아갔다. 무기도 잃어 아슬란은 매우 초조해졌다. 그는 라이즌에게 따졌고 만약 다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신 앞에서 라이즌과 그자의 목을 가져와 보상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왕은 라이즌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 태자가 다룬이 라젠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감옥에서 풀어줬기 때문이다. 왕은 태자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태자가 다룬이 라젠을 대표한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녀석을 감옥에서 꺼냈기 때문이지. 그는 태자에게도 알렸어. 만약 그가 아슬란처럼 신하를 걱정하는 걸 알았다면 오래전에 왕위를 양위했을 거라고. 그는 이 충고를 새겨들을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그를 막지 못하니까. 나소스가 이미 앞으로 나와 다룬에게 행동하라는 신호를 보냈어. 바로 그 순간 그 녀석이 돌진해 왔지만 다룬은 망토에 불을 붙여 던져버렸어. 태자는 그 괴물을 빨리 이기거나 감옥으로 돌려보내길 원했지. 괴물은 다룬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룬은 칼을 뽑아 괴물의 목을 찔러 목숨을 빼앗았어. 왕은 다룬이 승리했다고 선언했고 나소스는 다룬이 적의 집중을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몸에 숨긴 청단검을 이용한 걸 알았어. 하지만 태자는 배신하며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는 칼을 뽑아 왕이 양위를 요구했고 사람들을 끌고 공격했어. 렌도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섰지. 아슬란 일행은 더 이상 형제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빠르게 떠났어. 하지만 태자의 병사들은 그들을 노렸고 아슬란이 한 명에게 겨냥당할 때 저스트원이 나타나 구해줬어. 그는 이건 국가 내부 문제라며 다른 왕족이 끼어들면 나라의 수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대신들은 태자에게 결과를 받아들이라 권했지만 그는 거부하고 대신을 베었어. 병사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다룬은 결투 결과에 불만 있는 자는 나와서 한판 붙자고 했어. 병사들은 다룬의 말에 설득되었고 레는 태자가 나라법을 어겼으니 그를 따르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될 거라 했어.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라제는 태자를 살인자로 체포했어. 저스트원은 대신에게 달려가 이게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 결과라며 그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어. 그리고 곧 떠났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다시 병들었고 자신이 곧 떠날 걸 알았어. 그는 두 아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길 바랐고 라젠이 형을 용서하길 희망했어. 라젠은 그에게 약속했고 곧 왕은 세상을 떠났어. 그의 장례식은 일찍 치러졌고 많은 이가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참석했어. 라젠은 왕 앞에서 울었지만 대부분은 그가 연기하는 거라 생각했어. 나소스만이 그게 진심이라 믿었지. 얼마 후 저스트원은 석방되어 아슬란을 만나러 갔어. 아슬란이 앞으로 뭘 할 거냐 묻자 저스트원은 이곳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했어. 아슬란은 그를 따라가자고 제안했어. 그러다 라젠이 와서 오늘 밤 연회에 아슬란을 초대했지. 아슬란은 그 연회의 의미를 몰랐어. 그날 밤 전태자의 등장으로 모든 게 명확해졌지. 나소스는 이게 처형전 마지막 만찬이라 말했고 무릎 꿇고 라젠에게 목숨을 구걸했어. 라젠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았고 아슬란을 보자 항아리를 깨고 기름 조각을 들고 공격했어. 하지만 키드우드의 매가 아슬란을 지켜주며 태자의 한쪽 눈을 물어버렸지. 라이언도 그가 더 살지 못하게 하려 했고 연애가 방해받지 않게 즉시 처형했어. 다음날 태자의 목이 궁전 밖에 놓여 백성들이 기억하게 했어. 라젠이 왕위에 오른 걸 도왔으니 이제 그는 아슬란이 왕국을 되찾는 걸 돕고 싶어 했어. 그래서 5,000 기병을 빌리자고 제안했고 라젠은 관대하게 3,000 군대까지 빌려줬어. 원하면 말이지. 아슬란은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떠날 때 라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 라젠은 신하들에게 3,000 군대가 잠시 첩자로서 아슬란의 상황을 감시할 거라 알렸어. 아슬란이 방심하면 가르쳐주겠다는 뜻이었지. 하지만 저스트원이 이 말을 들었어. 얼마 후 아슬란 일행은 기쁜 마음으로 3,000 군대를 데리고 고향으로 출발했어. 이 군대의 지휘관은 명령에 의심 없이 따랐지. 그러나 밤이 되자 라젠은 몰래 공격을 개시했고 아슬란의 진영에 들이닥쳤어. 그는 완전히 명령에 따르며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자 라이즈는 몰래 공격을 개시해 아슬란의 진영을 습격했다. 그런데 또다시 렌이 함정에 빠져 아슬란 군대에게 기습당했다. 3-0 기병대 지휘관은 쓰러졌고 라이즈는 아슬란의 모든 신하에게 포위되었다. 그는 어떻게 들켰는지 몰랐지만 자스완트가 나서자 그는 어쩔 수 없이 항복했다. 아슬란은 그를 죽이지 않고 2년 동안 패스에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수스는 더 강경하게 행동해라자니 부재한 사실을 인근 국가에 알리는 서신을 보낼 계획이었다. 라자는 두려워했다. 인근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그의 나라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부재하면 라잔이 2년 동안 부재하면 주변 국가들이 그의 나라를 노릴 거라 라자는 매우 두려워해. 그래서 아슬란은 그에게 3년간 불가침 조약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알프레는 왜 더 긴 조약을 요구하지 않았냐고 물었어. 나수스는 그 녀석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3년만 버티라고 압박한 거야. 그 기간 동안 땅을 되찾아야 하니까. 아슬란은 라잔에게 이렇게 당한 게 자신이 너무 나약했기 때문임을 알았어. 그래서 아직 그를 도울 수 없었지. 그때 제이가 아슬란에게 만약 너와 패스가 전쟁하면 자신은 조국 편에 설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아슬란이 여러 번 목숨을 구해준 덕분에 그는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그렇게 아슬란은 새로운 근위병을 얻었고 전쟁은 다시 패스와 함께 시작됐어.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딘이 중요한 요새를 점령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의 첫 목표는 왕과 왕비의 사자였고 성국 왕을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에 대해 조속히 후회하게 만들려 했어. 기는 보딘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에 그 요새를 빨리 되찾아야 했어. 그때 셈은 헤멧의 부하가 되었고 헤멧에게 그 요새를 탈환하는 임무를 맡아 패스를 재건하자고 요청했어. 헤멧은 언니였고 이후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지. 셈은 감옥에 가서 전 패스 왕을 만났어. 셈은 그가 과거에 자신의 형과 H를 죽인 자인지 알고 싶었지만 왕은 설령 진실을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했어.
샘은 왕을 압박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떠났어. 그때 헤멧은 기를 찾아가 보딘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기는 동의했어. 기는 헤멧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든 보딘 사건을 대신 해결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게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얼마 후 그는 10,000명의 군대를 모아 보딘을 처리하고 요새를 탈환하러 출발했어. 주민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던 중 샘은 최근 몇몇 성전 기사들이 강도 행세를 하며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한쪽 눈이 먼 남자가 그들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샘은 그가 누군지 짐작하고 헤멧에게 그를 영입해달라고 부탁했어. 그가 바로 쿠부스였어. 그는 아직 사프에 살고 있었지. 며칠 전 잡혔지만 쿠부스는 이제 아무에게도 충성하지 않고 술과 여자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어. 샘은 그를 헤멧, 즉 진짜 패스왕을 위해 복무하도록 초대했어. 얼마 후 헤멧 군대가 보딘이 점령한 포대를 향해 도착했고 보딘을 자극하려고 성당을 불태웠어. 보딘은 성격이 급해서 바로 군대를 이끌고 공격했어. 그때 상거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보였고 샘은 군대를 나눠 공격 준비를 했어. 하루 전투 후 보딘군은 2,000명을 잃었고 나머지는 요새 안에 버티기로 했어. 쿠버트는 H를 만나 헤멧이 왕위를 되찾으면 어떻게 할지 물었어. 헤멧은 평화를 가져오고 잃어버린 왕위를 되찾고 싶어 했지. 하지만 쿠버트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 그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 헤멧도 강요하지 않고 쿠버트가 오늘 전투의 보상을 받고 떠나게 했어. 쿠부스는 샘에게 자신이 참여를 거절한 이유가 아슬란과 헤드 사이에 언젠가 내전이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다만 나수스 같은 반정부 인물이 아슬란 편에 설 줄은 몰랐다고 했지. 얼마 후 나수스는 2개의 선언문을 발표했어. 하나는 성국을 수도에서 몰아내겠다는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이었어. 덕분에 아슬란은 이제 해방자로 불리게 됐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 그는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선언문이 승인되자 여러 영주들이 아슬란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어. 나수스는 아슬란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중 주목할 만한 인물은 루시안 영주였어. 그는 검은 피부에 총 2자루를 들고 있었지. 그날 밤 나수스는 너무 많은 영주가 모이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느꼈고 첫 번째 문제가 벌어졌어. JW가 한 영주와 말다툼을 벌였고 둘이 싸우려 하자 키드우드가 나서서 말렸어. 아슬란은 즉시 나수스를 찾아 해결책을 구했어. 결정을 내렸고 나는 JS1의 문제가 에스란이 사회적 지위가 없는 자들을 너무 많이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첫 번째 방법은 에스란이 현재 사제직을 맡고 있는 나수스의 칭호를 박탈하는 것이야. 그 직책은 원래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는 자신은 군 지휘관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고 아스란은 대신 루시엔 영주를 사제로 임명하길 원했어. 그들은 루시엔 영주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획에 도움을 줄 거라 믿었거든. 루시엔 영주는 에스렌에게 호출되었고 그들은 현재 헤이티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다고 알렸어. 하지만 헤미티가 왕위에 오르는 건 절대 안 된대. 그 이유는 그가 성국과 손을 잡아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야. 루시엔 영주는 듣고 헤미티의 즉위를 반대하기로 결심했고 아스란을 도우려 했어. 하지만 에스란은 왕이 헤미티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헤미티가 복수하려면 먼저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집중할 거라 이해했지. 이후 나수스는 디에르운과 에스란이 너무 젊어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논의했어. 그리고 에스란이 헤밋에게 왕위를 넘겨 죄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었지. 그래서 그들은 에스렌에게 왕위가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보여줘서 함부로 넘기지 못하게 해야 했어. 그 사이 헤미트와 그의 군대는 요새를 완전히 점령했고 보딘과 다른 자들은 모두 도망쳤어. 그들은 신과 지휘관에게 버림받은 그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했지. 나는 이 소대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걸 느꼈어. 왜냐하면 팀원들이 내 뒤에서 너무 많이 험담했거든. 하지만 그 말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나는 결국 내 정체가 여자라는 걸 들키고 몰래 부대를 떠나 순찰을 나갔어. 그리고 한 상인이 나를 데려가 군인들에게 술을 배달하게 했지. 나는 에스렌 군대가 곧 반란을 일으킬 걸 알았지만 성국이 실패할 리 없다고 믿었어. 그리고 파티를 몰래 들어가 군인들에게 술을 따랐지. 파티를 떠나 혼자 중얼거리는데 에일프리가 날 발견했어. 에일프리도 파티에서 환영받지 못해 도망 나온 거라더군. 에일프리는 나수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했어. 나는 그 말을 파스 사람들인 줄 오해했는데
젊은 여자를 잡아 아내로 삼는 건 정말 타락한 짓이야. 술을 받은 군인이 다가와 작업을 걸길래 나는 그를 제압했어. 에스란이 우연히 그 모습을 봤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 에스란도 나를 못 알아봤고 우리는 함께 그 군인을 구석으로 끌고 갔어. 에스란은 내가 들키지 않고 여기서 나가도록 도와주기로 했어. JIP가 둘을 받고 사랑의 여신이 길을 인도해주길 바랐어. 에스라는 나를 성벽으로 데려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 에스라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 나는 가족이 어려워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거짓말했지. 에스란이 도우려 하자 나는 괜찮다고 했어. 나는 왜 아스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냐고 물었고 그는 조국을 되찾는 전쟁에 참가할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세상을 깨닫게 해줬다고 했지. 그는 나라의 선과 악을 깨닫고 변화를 원한다고 했어. 나는 에스란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나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덕분에 에스라는 결심을 다졌지. 에스레는 나를 성 밖으로 데려가 상인의 수레를 통해 탈출시켰어. 나는 이름을 묻는 걸 깜빡했지만 전장에서 다시 만나길 바랐지. 다음 날 에스라는 신하들을 만나 헤미테에게 왕위를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헤미티가 혈통상 정통 후계자라도 그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지. 노예 해방 선언도 승인받았고 에스레는 모두가 이 길을 도와주길 바랐어. 모두 무릎 꿇고 그의 소원을 현실로 만들기로 다짐했지. 며칠 후 루시엔이 사제 역할을 맡아 나스스가 군사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 그때 딸은과 나는 JS1 이전에 봤던 귀족과 마인을 만나는 장면을 봤지. 그녀는 가족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아슬란이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필요 없다고 했다. 나는 왜 아슬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는 곧 고향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세상을 인식하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라고 했다. 그 덕분에 자신의 나라의 선과 악을 깨닫고 나라를 점차 더 나아지게 바꾸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슬란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 나는 네가 네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에 아슬란은 자신의 결의를 찾았다. 아슬란은 이후 유이를 데리고 성을 빠져나가 상인의 수레를 타고 도망쳤다. 나는 아슬란의 이름을 묻는 걸 잊었지만 언젠가 전장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 아슬란은 신하들을 만나 헤메색의 왕위를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혈통상 진짜 왕이지만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노예 해방 선언도 승인되었고 아슬란은 그들이 이 길에서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다. 모두 무릎을 꿇고 아슬란의 소원을 현실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며칠 후 루시엔이 사제 일을 맡아 나수스가 군사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 후 다룬과 나는 자스완트가 이전의 귀족과 싸우는 모습을 봤다. 그 귀족은 자라로 영주의 아들이었다. 자라는 다룬 밑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전선에 나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나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내 연주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나수스가 와서 자라에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약속했다. 자라는 그의 말을 듣고 떠났다. 자라는 아슬란이 너무 많은 의심스러운 자들을 중요한 직책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수스는 현재 몇 가지 불화를 해결할 계획을 고민했다. 한편 쿠버는 왕에게 아슬란이 구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리러 가는 중이었다. 나소스는 이후 현재 몇몇 불화를 해결할 계획을 고민했고 쿠버는 이때 키드우드 성으로 향하고 있었어. 그런데 쿠버는 생거의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그들은 쿠버가 HM에 대항하려 한다고 생각해 그를 처리하려 했어. 그는 단지 자신이 다시 샘과 맞서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고 그 사이 지프는 사프의 동생 스판을 만났어. 스판은 지프가 예전에 사프를 죽인 것에 불만이었고 지프가 사프의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프는 자신은 사프를 극형에서 해방시킨 것뿐이라며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스판 편을 들었어. 하지만 지프는 자신이 항상 아슬란 곁에서 도와준 사람이라며 파렌 같은 이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어. 이후 파렌이 두 사람을 말렸어. 아슬란이 도착했기 때문인데 다루는 지프가 먼저 스판을 도발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프는 다리우를 조롱하기까지 했고 아슬란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지프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어. 지프는 상관하지 않고 성공을 빌며 떠났지만 이건 나소스의 계획이었어.
그는 지프가 악역을 맡아 상황을 진정시키길 원했거든. 잠시 후 지프는 떠났지만 나소스가 부탁한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였어. 그 사람은 아슬란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필요했어. 며칠 후 아슬란의 군대가 수도 탈환을 위해 출발했고 기는 소식을 듣고 파스에서 해방 중인 모든 군대를 수도로 집결시켰어. HM은 신경 쓰지 않았어. 어차피 헤멧이 스스로 와서 아슬란의 목을 가져갈 거라 생각했거든. 기는 헤멧을 최대한 이용하려 했어. 그 사이 아슬란 군대는 달아나며 다음 목표로 앞에 요새를 점령하기로 했어. 그 요새에는 공격할 수 있는 오솔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요새를 직접 공격하기로 했어. 하지만 자라, 스판, 그리고 또 한 명인 티가 아슬란을 위해 이 오솔길을 점령하겠다고 요청했어. 그러나 아슬란은 쓸데없는 전투에 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어. 그런데 다음날 행군 중 자라는 조급해져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군대를 이끌고 전진했고 스판도공을 차지하고 싶어 했어. 티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 3명 모두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솔길로 진입했지만 매복을 당하고 후퇴로가 막혔어. 아슬란은 곧 소식을 듣고 나소스가 2가지 선택지를 줬어. 하나는 구출하러 가는 것, 다른 하나는 버리는 것. 당연히 구출은 어려웠지만 아슬란은 먼저 정찰대를 보내고 뒤이어 구출대를 보냈어. 하지만 야무와 알프레가 정찰을 갔을 때 둘 다 어둡고 달도 없어 포기했어. 그런데 갑자기 지프의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슬란을 인도했어. 덕분에 자라, 스판, 티가 포위되어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아슬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구했어. 3명은 왜 아슬란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냐고 물었고 아슬란은 이 전투가 매우 치열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자원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때 파레는 지프를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아슬란의 말을 전했어. 하지만 지프는 음악을 연주하며 떠난 후에도 그녀가 그 음악을 기억하길 바랐어. 그때 헤멧은 아슬란이 수도 탈환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슬란을 미리 막으려 했어. 기는 아슬란이 6만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라 의심해 직접 10만 군대를 보내 맞서기로 했어. 비록 큰 숫자지만 기는 방심하지 않았어. 6만은 실제보다 적게 말한 것일 수도 있었거든. 헤멧은 이때 3만 군대를 보유했다고 생각해. 기에게 7만 군대를 빌려 아슬란을 물리치려 했어. 기는 빌려주기로 동의했고 헤스가 나중에 갚도록 했어. 헤스는 떠나면서도 그쪽 사람들이 건방져서 꽤 화가 났어. 그 사이 야무와 알프레는 수도에서 정보를 수집하러 갔는데 군인들에게 발각돼 도망치는 연인인 척하며 속였어. 둘은 군인들의 술집에 들어가 성국 병사들이 생거 병사들과 셈을 못마땅해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들은 보딘의 요새를 점령한 후 건방져졌거든. 게다가 헤멧이 10만 군대를 이끌고 올 거란 소식도 들었어. 둘은 급히 떠났지. 그날 밤 헤멧은 왕을 찾아가 아슬란이 구하러 온다고 알렸지만 왕은 자신이 아들을 구해야 할 정도로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헤멧이 이 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적과 손잡아 자신의 백성을 피로 물들이려 했어. 하지만 왕은 자신이 그렇게 비참해서 아들을 구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헤멧이 이 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적과 손잡고 피를 흘릴 각오까지 했다. 자기 동포이지만 그는 헤멧에게 자신이 한 예언에서 이미 나타난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헤멧은 그 예언을 전혀 몰랐다. 그는 다음번에는 아슬란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떠났다. 다음날 헤멧은 군대를 이끌고 출발했고 아슬란 일행은 샘도 헤멧 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나소스는 곧 대응책을 생각해낼 것이다. 다음날 아슬란은 다룬과 검술 연습을 했고 신병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 후 다룬과 몇몇 지휘관에게 신병들에게 무기 사용법을 능숙하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 다가올 전투에 도움이 되도록 말이야. 나소스는 다룬이 아직 아슬란의 결정을 의심하는 걸 알았어. 하지만 다룬이 헤멧을 거부한다면 아슬란을 믿어야 해. 그날 밤 아슬란은 나소스를 찾아갔고 나소스는 아슬란이 군인들에 대해 걱정하는 걸 알았어. 대부분 보병이 노예 출신이라 전투 경험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명령에 의존해 싸우는 대신 아슬란은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했어. 이로써 그들은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지. 그때 안프는 파렌이 지프가 떠나서 조금 외로워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느꼈어. 그녀의 신이 말하길 지프가 떠나도 그의 마음은 항상 아슬란 곁에 있다고 했거든. 지금 우리는 아슬란이 향하는 요새에 도착했어.
한때 버려진 성체였지만 성국이 점령해 재활용했지. 이 요새의 지휘관은 박X이고 오랫동안 나의 보호자였어. 그는 패스와 해맥군과 손잡는 걸 불만스러워했지만 박가는 적의 진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을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보라고 했어. 다음날 양측 군대는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준비를 마쳤어. 그날 아침 해멧은 성국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며 일어섰고 신도들이 너무 쉽게 이용당하는 걸 보며 속으로 웃었어. 아슬란 쪽도 전투와 공성에 나설 인원을 선발했어. 하지만 전투에 나서자 많은 병사들이 낙담했어. 셈이 적편에 있었고 그는 항상 최고의 수비 능력으로 유명했거든. 그러나 아슬란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어. 그때 나는 BCA에게 전선에 나가고 싶다고 요청했어. 뒤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전투에 힘을 보태고 싶었거든. 알프레도 전선에 나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 파레는 그녀가 유목민족인 도트족 출신이고 패스 왕가를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아슬란을 돕는 걸 기억했어. 알프레는 아슬란이 뭔가 흥미로운 일을 해낼 거라 느꼈고 파레는 아슬란이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증명했어. 그 사이 아슬란 측 공성대는 점점 지쳐갔고 상거의 기병대가 전투에 나섰어. 다룬의 기병대도 출격 준비가 끝났고 자라와 제스원은 원한을 접고 함께 싸우기로 했어. 아슬란은 키드우드 쪽도 무사하길 바랐어. 키드우드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공격 중이고 셈은 하수도를 막고 있었어. 키드우드는 셈에게 달려들어 왜 헤멧을 돕느냐고 따졌어. 헤멧은 왕좌의 눈이 멀어 자기 백성을 해쳤다고. 하지만 셈은 헤멧이 지금은 눈이 멀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군주가 될 거라고 믿었어. 키드우드는 그런 군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 전선 상황이 보고되었고 특히 상거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소식도 들렸어. 쿠버도 전장에 도착해 성국군과 싸우기 시작했어. 나는 싸우면서도 처음으로 피를 흘렸어. 말에서 떨어졌고 근처에 있던 이람을 발견해 그를 따라갔지. 그 사이 샌더는 아슬란의 진영 한가운데로 돌진해 후방진지를 노렸어. 하지만 그곳은 나소스가 만든 가짜 진지였어. 이것이 바로 적을 원하는 곳으로 유인하는 전략이었고 나소스가 아슬란에게 미리 가르쳐준 거야. 상거의 군대는 매복에 걸려 전멸했어. 그가 도망치다 다룬과 마주쳤는데 상거는 정말 끈질겼어. 다룬은 여전히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싶어 했고 헤스가 왕위에 오르면 칸이 누명을 벗을 거라 믿었어. 칸은 진짜 왕을 알고 헤멧이 왕자를 되찾도록 도울 거니까. 키스는 샘과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샘은 둘 다 각자의 길이 있다고 했어. 한 숲의 호랑이는 두릴 수 없고 한 나라의 왕도 두릴 수 없다고. 샘은 검을 빼앗겼지만 병사들이 그를 지켰어. 적군도 몰려와 키드우드는 포위당했어. 다루는 상거와 같은 주인을 섬겼다면 동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했어. 그리고 상거와 함께 돌진의 결정타를 날렸어. 가벼운 창 덕분에 다룬이 먼저 공격해 상거를 쓰러뜨렸지만 그 마법사는 다시 나타났어. 현재 그리고 상거의 시체가 사라지는 동안 아슬란은 갑자기 그들의 진영이 발각된 것을 발견했다. 그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는 여기서 너를 만날 줄 몰랐지만 나는 아슬란의 목숨만 빼앗으러 온 줄 알았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네가 바로 아슬란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나는 곧바로 아슬란을 공격했다. 그때 야무가 나를 대신에 막아주었고 야무는 부상을 입었으며 나는 그들이 포위되는 것을 보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군사들과 함께 철수했고 나수스는 암프를 따라가 나와 함께 요새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찾았다. 야무는 크게 다치지 않아 괜찮았고 나는 이렇게 오래 속을 줄은 몰랐다. 알프레는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다. 그날 밤 다룬이 돌아왔고 아슬란은 그날 자신이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다룬도 나를 기억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전장에 나가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로 결심했다. 아슬란은 자신이 부친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한다. 나수스는 알프레의 부하로부터 새벽에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아슬란은 연설을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였고 정군은 열정적으로 새벽 요새를 향해 돌진했다. 새벽이 박자 암프의 군대가 밀려들어와 성문을 열기 위해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병사들은 외부에서 문을 여는 몇몇을 지원했고 바토스, 스판, 자라도 알프레의 부대를 도왔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곧바로 난동을 일으키며 아슬란군이 성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룬이 말을 타고 성벽을 넘은 순간 성국 군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아슬란은 깊숙이 진격했지만 양쪽에서 포위당했다. 쿠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아슬란을 지원했다. 그는 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너에게 자신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곧장 앞으로 나아갔고 여기서 공성 장비 때문에 말을 내려야 했다. 헤멧은 성국 병사가 몇 명 죽든 상관하지 않고 아슬란을 쓰러뜨리면 승리할 것이라 믿었다. 그 후 샘과 마주쳤을 때 나수스는 남아 싸우고 다룬이 아슬란을 진입시키도록 했다. 그들은 내부의 수많은 궁수들에 의해 막혔지만 파렌이 나와 악인의 화살이 자신에게 닿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 축복이라 말했다. 아슬란과 다룬은 앞으로 나아가 헤잇의 위치에 도착했다. 헤잇은 네가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여기서 내 손에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너는 그에게 군주가 되는 길에 도움을 줄 기회를 주었다. 너는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왕위를 양보할 수 없다. 샘은 철수에 헤잇을 지원하기로 했고 다룬은 헤멧과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함께 이곳을 벗어났다. 박가도 아슬란이 아마도 좋은 왕임을 깨달았지만 경전이 너 같은 이교도에게 예외를 허락했다면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 안타까워했다. 다룬과 헤멧은 밖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나는 여러분께 영화를 보며 직접 경험해보길 권한다. 여러 차례 검을 맞대며 두 사람은 균형을 이루고 치명타를 날리려 돌진했다. 둘 다 부상을 입었지만 마법사가 나타나 헤잇을 데려갔다. 아슬란의 군대는 완전히 요새를 점령했지만 KW는 병사들이 야만적으로 약탈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요새의 수녀들이 갑자기 탑에서 뛰어내리며 환호했다. 아슬란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도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검을 뽑아 스스로를 끝내려 했다. 아슬란이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는 탑을 떠났다. 나는 그때 아슬란이 박사를 죽였다고 생각해 공격했다. 아슬란도 나를 그날 밤 만난 여자임을 깨달았다. 아슬란은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네가 나를 속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렌이 돌아와 병사들과 함께 나를 제압했다. 전투는 끝났다. BCA 지휘관과 신도들은 교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자결을 선택했고 부상자들은 아슬란 군대가 치료했다. 항복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이들은 목숨을 부지했다. 아슬란은 다룬을 찾아 헤멧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수스는 포로들을 감옥에 가두고 침대 몇 개를 마련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알풀의 일행의 행방을 아는지 물었다. 그때 그녀가 사는 아슬란을 공격하려 달려들었다. 아슬란은 그때 그가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알아챘다. 그날 밤 아슬란은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군인들과 함께 그녀를 제압했다. 전투는 끝났고 BCA 지휘관과 신도들은 교리를 어기지 않기 위해 자결을 선택했다. 부상자들은 아슬란 군대가 구했고 항복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목숨을 보장받았다. 아슬란은 다룬을 찾아냈고 헤멧은 도망쳤으며 나소스는 포로들을 감옥에 가두고 몇 개의 침대를 제공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알프레드 일행의 행방을 물었다. 그녀는 갑자기 식량 창고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왜 나소스가 여기 있는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이 식량 창고를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다룬의 상처를 치료했다. 시엔 키드우드는 왜 헤멧이 다룬을 끝내지 않았는지 몰랐다. 그는 헤멧이 아마도 자신과 장난을 치고 있고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파레는 그때 쿠부스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아슬란은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차분해졌다. 지금 파레는 쿠부스와 술을 마시고 있고 아슬란은 이미 요이코를 만나러 갔어.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어 좀 더 침착해졌지. 바라의 죽음에 대해 두 사람 다 바라가 너무 착한 사람이었고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정했어. 아슬란은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먹도록 설득했어. 그녀가 이야기를 해주길 예전 이름을 버렸다고 해. 기사 가문에서 입양받았는데 그 집에 후계자가 없어서 이름을 바꾸고 기사가 되었다고. 아슬란은 전쟁이 계속되는 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 그녀가 준 성경을 꼼꼼히 읽었거든.
그는 이 성경이 백성을 가르치기에 좋다고 인정했지만 권력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그녀 같은 신앙심 깊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 학살에 동원하고 있다고 했어. 이상이 충돌하자 요이코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아슬란을 내쫓으려 했어. 하지만 아슬란은 내일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오라고 하고 문을 열어두라고 했지. 만약 그녀가 도망가고 싶으면 자유라고 했지만 다음날 요이코는 아슬란과 함께 기도하러 왔어. 그때 헤르메스는 기와 얼굴을 맞대고 만났고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밝히며 협력을 제안했어. 기도 이 패스도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있었거든. 기는 자신의 형을 무너뜨려 성국의 왕이 되고 패스의 왕좌를 헤르메스에게 넘기겠다고 요구했어. 그 사이 아슬란의 군대는 출발해 요새를 불태워 도적들이 거점을 못 삼게 했어. 성국의 포로들은 일정 기간 후에 식량 부족을 막기 위해 풀어줬지. 유이코는 부상자들을 돌보려고 따라갔고 요람이 도와줬어. 유이코는 전투 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거든. 새 휴식처에 도착했을 때 요이코는 물을 길러 임신한 여성을 돌봤어. 그녀는 파랭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이 왜 아슬란을 따르는지 알게 됐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요이코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듯했어. 그날 밤 아슬란이 와서 성경을 돌려줬어. 요이코는 아슬란이 너무 경솔하고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둘은 구석에서 대화했고 요이코는 아슬란이 준 물건을 받지 않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어. 어떤 신을 믿든 모두 이 아이가 밝은 미래를 갖길 바랐지. 아슬란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여정이 지금의 결과를 낳을 줄 몰랐어. 하지만 아직 자신감을 갖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지. 파랭과 함께하며 사람들이 왜 아슬란을 따르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듣고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슬란은 그녀에게 성경책을 돌려주러 왔다. 그녀는 아슬란이 너무 경솔하고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아슬란에게서 물건을 받기를 거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신을 숭배하든 아니든 모두가 이 아이가 밝은 미래를 가지길 바랐다. 아슬란은 자신의 고된 여정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이 아이가 밝은 미래를 가질 거라고 기대했어. 아슬란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여정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감을 가지기엔 너무 이르다. 기는 아슬란의 합법적 상속권을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다. 그래서 해방자의 칭호를 가진 그의 이야기는 15살의 왕자가 될 운명을 잠시 멈춘다. 안녕.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멈춘다. 안녕.